네, 오늘은 서아시아 세계랑 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서아시아 세계의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학습하면서 이제 이슬람교가 등장하고 우마이야 왕족, 아바스 왕족, 셀주크, 티르크 이런 국가들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몽골 제국이 성장하면서 몽골 제국이 이제 서아시아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국가들인데요. 오늘 특별히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국가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스만 제국은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존재했던 국가인데요. 이 시기에 중국은 이제 원나라 말기부터 청나라까지였고요. 우리나라는 고려에서부터 조선까지 있었던 시기입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신앙로 개척과 여러 혁명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제국주의가 등장하는 시기까지를 포괄하는 때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시아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델리 술탄 시대 그리고 무굴 제국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이 건물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물인데 술탄 아흐마드 모스크라고 불리는 모스크입니다. 이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는요, 이스탄불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스탄불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한 이슬람 사원인데요. 이 건물을 지은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요,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처음에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아나톨리아는 이제 소아시아 반도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국가를 세워서 영역을 점차 넓히게 돼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발칸반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발칸반도에 있던 나라가 어디냐?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이 비잔티움 제국이 그래서 발칸반도를 차지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5세기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이요, 술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돼요. 술탄은 이슬람 세계에서 정치와 군사의 권한을 가진 그런 지도자에게, 지배자에게 붙이는 명칭이었죠. 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세력을 넓히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역을 넓히면서 메카와 메디나도 장악하게 되는데요. 메카와 메디나는 이슬람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무함마드가 메카의 상인이었고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도망을 쳐서 갔던 곳이 메디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의 보호권을 오스만 제국이 장악하면서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돼요. 이제 이슬람 세계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졌었다 그랬죠. 이 오스만 제국은 수니파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은요, 튀르크 민족이에요. 튀르크족에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스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오스만 튀르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에 걸친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지중해 연안을 이제 오스만 제국이 전부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요. 홍해와 아라비아해 연안도 차지하면서 동서교역의 바닷길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교역의 이익을 굉장히 많이 독점했고요. 지중해 교역의 이익 또한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세기가 넘어가면은 유럽 세계가 신항로 개척으로 이렇게 다른 루트를 발견하고 다른 루트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7세기 이후부터는 오스만 제국의 경제가 조금씩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점차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예니체리 군단이라고 하는 군 부대가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니체리 군단은 오스만 제국의 술탄, 황제의 직속 군대였습니다. 이들은 티마르 제도 그리고 데브시르메 제도를 통해서 육성되었는데요. 티마르 제도는 기병에게 토지에 대한 징세권을 주고 그 대가로 전쟁에 참여하게 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봉건제와 조금 유사한 면이 있어요. 토지에 대한 징세권, 토지와 관련된 것을 주었죠. 그리고 그 대가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유럽, 중국, 일본의 봉건제와 조금 다른 거는 나눠준 영역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제 하나의 지역을 통치하라고 줬었는데 다른 봉건제들은 이 티마르 제도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사 한 사람이 자기의 그 군사력을 유지할 정도의 징세권을 줬었기 때문에 이제 봉건제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시각의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시르메 제도라 그래서요. 비이슬람교도들이 이제 출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슬람 국가였죠. 오스만 제국이. 그렇기 때문에 비이슬람교도들은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비이슬람교도들 중에 일부 청년들이 데브시르메 제도를 통해서 군사 훈련과 이슬람 교육을 받고 또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면 높은 지위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비이슬람교도를 징집했다, 강제로 모았다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자원에서 이 데브시르메 제도에 참여하는 비이슬람 교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트 교도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오스만 제국의 영역 안에 크리스트교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이제 출세를 위해서 데브시르메 제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술탄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오스만 제국이 강력해지는, 강성해지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브시르메 제도에 나가지 않은 비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밀레트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리했습니다. 이 밀레트 제도는요, 비이슬람 교도,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종교와 종파 단위로 조직하는 제도였는데요.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인두세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두세는요, 지즈야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요. 왜 우리 예전에 이슬람에 대해서 배울 때 이슬람이 처음 확장하던 시기에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자기의 종교를 믿을 수 있게 해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걷었던 그 세금이 지즈야고요. 이 지즈야는 사람 한 사람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인두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두세를 징수했다, 지지야를 징수했다. 이슬람 세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대체로 이슬람을 믿지 않는 대신에 내는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이교도에게 이슬람교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서양의 세력이 세지고 이제 제국주의적 침탈이 시작한 19세기 즈음부터는 이 이슬람적인 제도, 이슬람의 문화를 또 이슬람교를 좀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오스만 제국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또 나중 이야기니까 우린 요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요, 이스탄불인데요. 이스탄불은 그 이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렸던 도시입니다. 비잔티움의 수도였죠. 또 로마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살펴보면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유라시아 교역망, 동서교역의 이제 서쪽 종착지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라시아 교역망의 중심지로서 이스탄불이 번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동방의 물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지중해 교역도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지중해 교역과 동서 교역이 쭉 연결이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이스탄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요. 상업에 얼마나 관대했던지 적국이라도, 전쟁 중인 나라라도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상업행위를 중시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요, 비잔티움의 문화를 계승했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죠. 종교는 로마 가톨릭과
아니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정교회였죠. 비잔티움 제국은 정교회와 이슬람으로 서로 달랐지만 스스로를 로마의 후계자라고 불렀어요. 오스만 제국이요. 비잔티움 사람들도 스스로 로마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로마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잔티움의 문화들을 계승합니다. 종교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튀르크 문화, 오스만족이 튀르크 민족의 한 부족이었다 그랬으니까 튀르크 문화를 접목시키면서 발전시키게 됩니다. 왜 우리 아까 봤던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 전에 배웠던 건축물 중에 성 소피아 성당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인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스만의 문화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서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있는데요.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무르 왕조는 14세기부터 16세기 정도까지 있었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과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고 곧 뒤이어서 티무르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티무르 왕조는 칭기즈 칸의 후예임을 자처했던 티무르가 세웠어요. 그래서 몽골 제국을 다시 세우겠다 이러면서 영토를 막 정복해 나갑니다. 이 티무르라는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인도 서북부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큰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아래 지도에서 초록 색깔로 보이는 굉장히 넓은 영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몽골 제국 건설하겠다면서 중국으로 원정을 떠나다가 죽어요. 그렇게 되면서 국가가 분열되고 약화되어서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티무르 제국이 저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동안에 아직 오스만 제국이 이 아나톨리아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오지 못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티무르 왕조가 등장해서 확 성장했다가 사그라들고요.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성장해서 세 대륙에 걸친 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그리고 사파비 왕조는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존재했던 국가인데, 이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인들이 세웠던 국가예요. 이제 우리가 서아시아 세계를 배웠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민족들이, 우리가 수업 때 다뤘던 민족들이 페르시아인, 아케메네스 왕족, 사사왕족 페르시아였었죠. 그 다음에 아라빈, 아라빈에서 이제 이슬람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에 아라빈 제일주의를 내세웠었죠. 그 다음에 튀르크족, 이제 셀즈크 티르크 즈음서부터 해가지고 튀르크족이 이제 이슬람 세계의 주도권을 차지했다 그랬어요. 오스만 제국도 튀르크족이었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인들이요, 자기네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들의 국가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파비 왕조라는 국가를 세우고요, 자신들의 민족 의식 부흥에 힘써요.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를 계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는 이슬람 국가였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튀르크족과 조금 감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튀르크족이 또 오스만 제국이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었죠. 그래서 이들은 시아파 이슬람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인들, 페르시아 민족이 오늘날에도 이란인데요. 이 이란 사람들은 아직도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어요. 주변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대체로 수니파인 것에 비해서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남아시아, 인도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인데요. 시기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13세기 즈음부터 해서 19세기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델리 술탄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13세에서 16세기 정도까지, 그 다음에 무굴 제국이 16에서 19세기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까 서아시아 살펴볼 때랑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이슬람이 7세기 즈음에 등장을 해서요, 세력을 막 넓혀갔죠. 그리고 8세기 즈음이 되면은 인도 서북 쪽에 이제 이슬람 세력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뭐 영역을 막 넓히면서 인도를 정복하고 그러진 못했고요. 약
500년에 걸쳐서 인도 서북쪽으로 계속해서 침입해 들어오고 이슬람 세력을 계속해서 넓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세기가 되면은 델리 술탄 시대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들이 인도에 등장을 해요. 델리라는 도시를 수도로 하는 5개의 왕조를 의미하는데요. 역사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6개의 왕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6개의 왕조가 델리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 시대를 통틀어서 델리 술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북인도 지역에 이슬람 국가들이 생겨났었고요. 남쪽 지방에는 이제 힌두교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델리 술탄 시대 때 이슬람 이제 지배층들은요, 힌두교도들에게 너그러운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지지야만 부담하게 했는데, 이 지지야 아까 밀레트 제도 하면서 잠깐 살펴봤었죠? 다른 종교를 믿는 대신에 내도록 했던 세금입니다. 그래서 델리 술탄 왕조나 델리 술탄 시대나 오스만 제국이나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인도에 살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카스트 제도에 불만을 품고 이제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이제 엄격한 신분 제도였잖아요. 이슬람교는 신분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환영도 받았었죠. 그래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인도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인도 지역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또 영국이 인도를 다스리면서 종교적인 갈등을 조금 이용하면서 인도가 독립할 때 파키스탄과 인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파키스탄이 인도의 서북 쪽에 있죠. 이 지역에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델리 술탄 시대가 마무리되고 등장했던 국가가 무굴 제국인데요. 무굴 제국을 세웠던 건 바부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부르는요, 스스로를 몽골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어요. 아버지는 칭기즈칸의 후손이다. 어머니는 티무르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티무르도 칭기즈칸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으니까 결국 칭기즈칸의 후손이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몽골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말로 몽골이 무굴로 발음이 되면서 그래서 무굴 제국이 됩니다. 이 무굴 제국에서는요, 대표적인 두 황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 무굴 제국도 이슬람 국가였어요. 무굴 제국이 세워지고 얼마 안 있다가 황제에 즉위했던 아크바르 황제, 16세기에 이제 황제에 즉위하게 되는데요. 아크바르 황제가 중앙 집권화를 이제 강화합니다. 관료제를 정비하고요, 지방 행정 기구를 정비해요.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중앙 집권화를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 많이 봤었죠. 그리고 아크바르 황제가 이제 종교적 관용 정책을 내세워요.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래서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보면 차별을 당하고 있었죠. 뭐 지지야를 납부한다거나 관료에 임명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차별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지지야를 없애고 힌두교도를 관료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그 두 문화를 좀 융합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스스로 힌두교를 믿는 사람과 혼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문화를 융합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나서요, 아우랑제부 황제가 즉위합니다. 17세기 중엽인데요. 아우랑제부 황제 때 무굴 제국이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남인도 대부분을 정복해서 무굴 제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근데 이 아우랑제부 황제 때 최대 영토를 확보하면서 전성기를 누린 반면에 이제 전성기에서 꺾여서 바로 내려가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워요.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던 힌두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지즈야를 부활시킵니다. 세금을 내지 않다가 갑자기 세금을 내는 것도 불만인데 자기네 사원도 막 파괴하고,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이
불만을 품었겠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가 무굴 제국이 혼란스러워져요. 그 이후에 이제 서양 세력의 침입이 더 거세지면서 인도가 이제 나중에 영국의 식민지로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15, 16세기에 서양 사람들이 이제 신항로 개척에 나서기 시작했고요. 16세기가 되면은 이제 인도 항로를 발견하고 교역을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이 그리고 나중에는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인도에 막 진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우랑제브 황제 이후에 무굴 제국이 복잡해지고 혼란해지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가 경쟁적으로 인도에서 영향력을 막 넓혀갑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영국이 이제 승리하고요. 결국에 영국의 식민지로 인도가 무굴 제국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질문인데요. 학습했던 내용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크바르 황제와 유사한 정책,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다른 사상에 대해서 관용적인 자세를 보였던 왕이나 국가들이 어디가 있을까? 반대로 아우랑제부처럼 다른 민족과 종교 사상에 배타적이고 다른 걸 탄압했던 왕이나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 건축물은 유명한 건축물이에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타지마할이라는 건축물입니다. 이제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자한이 자기의 부인 왕비의 무덤으로 만든 건물인데요. 이제 인도적인 양식들, 소재가 대리석으로 만들었다거나 연꽃 무늬가 들어갔다거나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슬람적인 양식들, 돔이라든가 여기 앞에 양옆에 세워져 있는 4개의 탑들이라든가 미나렛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적인 요소와 인도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는 힌두 이슬람 문화를 잘 나타내는 건축물입니다. 이제 힌두 이슬람 문화는 말 그대로 이슬람 문화와 힌두, 인도 문화가 융합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르두어라고 하는 언어가 등장합니다. 이 우르두어는 힌두어의 아랍어, 이슬람 세계에서는 아랍어가 공용어였죠. 이 아랍어가 합쳐졌고요. 거기에 페르시아어가 이제 더해지는데 이슬람 세계와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던 게 페르시아 민족이 살던 또 페르시아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페르시아 지역의 문화를 함께 인도로 전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보면 무굴 회화도 보면 페르시아의 세미라의 인도 양식을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도 이제 인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크교라는 종교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시크교는 힌두교의 장점과 이슬람교의 장점을 이렇게 융합해서 만든 종교예요. 나나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좀 신분적으로 낮은 카스트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신분의 평등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왔고요. 또한 유일신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그 해탈, 왜 불교, 자이나교, 그다음에 브라만교 전부 해탈을 추구했다 그랬죠. 이제 힌두교도 브라만교의 이제 다른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만들어진 종교니까 해탈을 추구했었는데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만든 게 힌두교라고 합니다. 힌두교가 아니죠. 시크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해요. 뒤에 보이는 이제 황금 사원이라는 건물이 시크교의 중요한 사원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오늘 서아시아와 또 남아시아, 인도 지역에 있었던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